장기적으로 2차 전지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밋빛만큼 좋을 것인가? 이거는 섣불리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가 뭐 반도체를 대체하는 우리나라 대표 산업이 될 것이다. 저는 이건 너무 성급한 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메타가 판을 벌린 메타버스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승기를 잡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성장주와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 국민주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네네. 그 아무래도 많은 국민분들이 갖고 계셔가지고 네. 뭐 2차 전지 반도체 플랫폼 이것이 가장 많은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혹시 2차 전지 반도체 플랫폼 기업 이런 섹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플랫폼 기업을 가장 좋아합니다. 예, 가장 좋아해서 플랫폼 기업을 항상 좋게 보고 있는데요. 그 제조업보다는 플랫폼을 선호하는 이유는 기업이 일단 성숙기에 접어들면 그 설비 투자에 들어가는 그 자금의 규모가 저 플랫폼은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는데, 반면에 이제 제조업들은 사업을 그 영위하는 계속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이제 제조업의 숙명이기 때문에 그 현금 흐름이 플랫폼 기업만큼 좋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입 장벽도 플랫폼 기업이 제조업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한번 일단 자리를 잡기가 어렵지, 한번 자리를 잡으면 독점적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제 플랫폼 기업을 좋아합니다. 네. 그럼 나머지 2차 전지나 반도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시가총액 그 2위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를 가장 좋게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여기 출연해서 네이버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네이버에 계속 관심을 가진 이유는 아직도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 사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 드린 말씀 중에서 몇 가지 첨부를 하자면, 그 네이버가 그 미국의 그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그 포시마크를 너무 비싸게 인수했다고 애널리스트들이 그 리포트를 쓰는 바람에 이제 네이버가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애널리스트의 예상과는 달리 네이버와 포시마크 양사 간에 좀 시너지를 보일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그 포시마크의 그 CEO가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요. 포시마크 CEO는 그 네이버의 커뮤니티 능력을 이제 높게 본 것이 네이버와 거래를 하게 된 주된 이유다, 이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거래를 한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양사가 시너지가 클 수가 있고, 이 CEO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해당 분야에서 압도적 1위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CEO는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중고 거래는 이제 단순한 중고 거래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 당근마켓 저는 잘 이용 안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당근마켓은 중고 거래 못지않게 이게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시마크 CEO도 그런 커뮤니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진 기업이 바로 네이버라는 겁니다. 네이버 라인, 네이버 카페, 네이버 밴드 이런 거를 그 만든 네이버의 커뮤니티 능력을 포시마크에 합하면 양사의 시너지가 클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제 포시마크의 CEO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제페토는 그 이미 미국의 플랫폼 메타를 넘어섰다는 평가가 그 외국에서 나왔습니다. 영국의 IT 전문지 베네딕트는 그 메타가 판을 벌린 메타버스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승기를 잡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네이버의 제페토를 말하는 거고요. 자, 웹툰의 경우도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 새 시장을 만들어낸 네이버 웹툰이 넥스트 마블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이제 그 프랑스 그 MBA 교재에 실렸다고 합니다. 이제 참고로 네이버 웹툰이 왜 넥스트 마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 미국의 유명 배우들은 영화 한 번 출연하는데 몸값이 수백억입니다. 근데 이게 출연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할리우드의 진짜 큰 배우나 감독들은 그 한 번 출연하면 매출액의 20%를 인센티브로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의 20%가 아니고 매출액의 20%를 갖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그로스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순이익인 네트가 아니라 매출액인 그로스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가져간다고 해서 그로스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오래된 영화 중에 이제 라이언 일방구하기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 최고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가 연출을 했고, 최고 배우인 그 당시에 톰 행크스가 출연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영화에서 만약 1조 원의 매출이 나왔다 치면, 매출이 1조 원이다 그러면 스필버그가 2천억을 갖고 가고 톰 행크스가 2천억을 갖고 갑니다. 그럼 6천억이 남지 않습니까? 이걸 갖고서 이제 투자자가 먼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흥행에 실패라면 이 스튜디오는 막대한 타격이 옵니다. 왜냐하면 배우나 감독은 매출액에 갖고 가기 때문에 흥행에 실패를 해도 인센티브는 갖고 갑니다. 그래서 이게 스튜디오들은 많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전한 작품 2-3개에 집중을 합니다. 1년에. 이런 영화를 텐트폴 영화라고 합니다. 이게 텐트폴이라는 게 텐트의 그 기둥을 말하는 건데 텐트의 기둥이 이게 텐트를 받치듯이 텐트폴 영화가 스튜디오에 1년 실적을 받친다 해서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가장 안전한 영화가 뭐냐? 이미 관객들한테 익숙한 캐릭터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이런 캐릭터를 등장시키면 최소한 영화가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의 힘으로 영화가 흥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그 배우를 캐스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익 규모가 커집니다. 아, 그렇구나. 예, 이게 이제 그 익숙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그 회사가 마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캐릭터들이 마블 엔터테인먼트가 소유하고 있는 IP들인데요. 스파이더맨, 뭐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엑스맨, 헐크 뭐 이런 것들인데요. 화려한 캐릭터들이죠. 근데 이제 넥스트 마블이 될 수 있는 회사가 네이버 웹툰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마블 엔터테인먼트는 원래 만화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39년에 그 마블 코믹스라는 회사로 설립이 됐고요. 스파이더맨, 아이언맨과 같은 캐릭터는 이런 종이책 만화에서 개발된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캐릭터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마블 엔터테인먼트라는 영화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 거구나. 예. 네. 원래는 이제 종이 만화책 조그마한 회사였지. 예. 그래서 네이버 웹툰도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그 중에서 이런 뭐 스파이더맨과 같은 이런 인기를 끄는 캐릭터를 만약에 개발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제2의 마블 엔터테인먼트로 성장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3분기 실적 발표 회에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웹툰 특유의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글로벌 IP 간의 선순환을 실현해 몇 년 내로 미국에서 IPO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웹툰을 이용해서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겠다는 의미고요. 미국에서 IPO를 하는 의미는 할리우드에서 웹툰을 기반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걸 염두에 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웹툰을 통해서 스파이더맨, 아이언맨과 같은 매력적인 캐릭터 한두 개만 발굴한다면 이런 캐릭터를 이용해서 시리즈물을 만들 수 있어서 막대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네이버 웹툰이 넥스트 마블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네이버가 미국에 상장된다는 거는 또 그 마이너스 요소 아니에요? 저는 마이너스 요소는 아니고 플러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같이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뭐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상장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이 헐리우드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거는 좀 그 컨셉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야,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저 네이버가 대단하네요.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플랫폼 네이버 이렇게 좀 강조해 주셨는데 반도체나 2차 전지는 좀 어떻게 되세요? 삼성전자 그 먼저 말씀드리면요. 삼성전자는 사실 분명히 오르긴 오를 것이지만 상승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환율이 떨어져서 원화 강세, 달러 약세가 유지되면 그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유입이 돼서 이들은 이제 우선 그 우리나라 대표주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우량주를 이제 사실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삼성전자는 외국인 수급 때문에 상승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옛날 같이 무슨 뭐 구만전자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반도체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저는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TSMC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TSMC가 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TSMC는 그냥 묻어놓아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삼성전자는 좀 그렇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회사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팹리스, 파운드리, IDM. 팹리스는 이제 반도체 생산을 하지 않고 설계만 하는 회사고요. 파운드리는 반도체 위탁 생산을 하는 그 업체로 대만의 TSMC가 대표적인 건 다들 아시는 거고요. IDM은 이제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모두 다 하는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인데 삼성전자가 여기 속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대표적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뭐 2023년 메모리 시장의 전망이 밝지 못하다 뭐 어쩌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이거를 저는 걱정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클리컬한 산업이라 불황이 오면 또 회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회복을 하니까 이거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걱정하는 건 아니고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반도체 산업이 커다란 이 흐름 자체가 삼성전자나 이런 그 메모리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사실 이거를 이제 염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그 과거에는 그러니까 표준화된 그 생산 능력으로 대량 생산하던 시기에서 지금은 이제 각각의 그 쓰임새가 다른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의 흐름이 삼성전자가 과거에 추구했던 모델과는 완전히 정반대다.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D램, 뭐 낸드 플래시 이런 거를 이제 표준화된 규격으로 생산하지만 지금은 자율주행, AI 뭐 이런 데 쓰이는 반도체들은 설계도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고 공정도 다 다른 사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최근 반도체 산업의 흐름은 이런 IDM 종합 반도체 회사들도 팹리스 또는 팹라이트 모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반도체 산업은 점점 파운드리 중심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그래서 파운드리가 반도체 산업의 핵심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의 TSMC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최강이라는 건 사실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제 TSMC를 반드시 쫓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네. 사실 저는 상당 기간 동안은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가는 것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이제 전형적인 장치 산업인데요. 장치 산업은 한번 1등이 정해지면 2등이 1등을 따라가는 거는 정말로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또 출연해서 한번 이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잠깐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자 이제 장치 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고정비가 원가의 80%고 변동비가 원가 20%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 각각 50%면 제품 한 개를 만드는데 원가가 1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되는데 어떤 이유로 A의 시장 점유율이 65%로 올라가고 B의 시장 점유율이 35% 떨어지면 A의 원가는 81원으로 떨어지고 B의 원가는 134원으로 올라갑니다. 시장 점유율이 15%가 변했는데 원가는 B가 A보다 65%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장치 산업은 이익이 판매량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TSMC 원가는 현재 삼성전자 원가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TSMC는 여러 가지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수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실적을 보니까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TSMC가 13조 원입니다. 삼성전자는 4조 3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TSMC의 33%에 불과합니다. 여기 더 놀라운 것은 TSMC의 영업이익률이고요. 영업이익률이 52%입니다. 제조업이. 예,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전년에는 영업이익률이 41%였는데 1년 사이에 10%가 더 늘었습니다. 왜 이러냐면 아까 말했듯이 점유율이 늘어나면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TSMC 입장에서는 뭐 할 게 많죠. 판매 단가를 낮춰서 치킨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냥 R&D 비용으로 왕창 투입해가지고 기술 격차를 확 벌릴 수도 있고 경쟁업체에 비해서 사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뭐 삼성전자가 TSMC 파운드리를 막 쫓아가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저는 삼성전자가 TSMC 파운드리 쫓아가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반도체 회사를 사야 되느냐 그러면 TSMC를 사야 된다. 왜냐하면 TSMC는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워런 버핏도 이런 생각 때문에 TSMC를 사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즘에 많이 부각되는 게 반도체를 이어 한국을 먹여 살릴 산업으로 2차 전지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흐름도 괜찮은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요즘 조금 올라왔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 관련주에는 현재는 관심을 그냥 갖지 않고 있고요. 그래요? 네.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단기적인 관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자, 2차 전지 관련주는 성장주입니다. 성장주는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상승을 합니다. 첫째는 회사가 성장주는 매출과 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럼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가시적으로 성장하는 실적을 보여주면 이 주식 시장에서는 성장성을 인정해서 높은 PER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PER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주가가 또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장주의 주가는 매출과 이익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이익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오르고 동시에 PER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장주는 이익의 증가와 PER의 증가이라는 이런 두 개의 그 엔진을 가지고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제가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설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북미에 MTY 푸드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주가가 100배가 올랐는데 이 성장주의 그 전형적인 상승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설명하기 좋은 자료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회사를 보면 2003년에는 매출이 1,200만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10센트에 불과했고요. 주가는 34센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10년 후에는 매출이 1억 달러가 넘었고 EPS가 1.34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주가는 34달러 34센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10년 사이에 13.4배가 늘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와. 101배가 올랐습니다. 네. 이익이 13배가 늘었는데 주가는 100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은 시장에서 성장주 프리미엄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주식시장에서 인정해주는 PR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할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미래의 성장성을 앞당겨서 미리 반영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장주의 전형적인 주가 흐름을 보면 우선 성장성을 반영해서 주가를 왕창 올립니다. 그러다 성장성이 조금이라도 둔화된다는 낌새만 보이면 시장에서는 PR을 급격히 축소시키면서 주가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대표적인 성장주인 SK텔레콤을 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최저 397원이던 주가가 계속 올라서 2000년대 초반에 87,475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무려 220배가 올랐습니다. 와. 이렇게 상승을 한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성장주의 주가 상승 원칙 때문입니다. 폭발적 매출과 이익 증대, 그리고 성장성에 따른 높은 PR의 인정,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초반에 SK텔레콤의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다시는 회복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주가 흐름을 보이냐면 시장에서는 이제 SK텔레콤의 성장성에 의심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높은 성장 프리미엄을 걷어내고 높은 PR을 인정해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한 겁니다. 자, 그럼 그렇다고 회사 실적이 나빠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은 그때보다 더 좋아졌는데 시장에서는 높은 PR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장주는 시장에서 높은 그 성장성을 인정해서 PR을 높여줄 때 이때 파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 성장주는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느냐 중요하지만 이게 결정적이진 않습니다. 주가를 결정한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고 성장주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이 늘어난 건 당연한 거고요. 이건 기본입니다. 그 성장주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실적이 얼마나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느냐 아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즘 그 유튜브 방송 보면 이제 뭐 2차전지 관련 회사가 뭐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고 뭐 수주를 얼마나 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주가 측면에서는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고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오는 실적이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이미 높은 PR을 인정해주면서 고성장을 모두 주가에 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PR이 100이 나오고 막 이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 매출과 이익이 많이 늘어도 주가는 떨어집니다. 이게 성장주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주인 2차전지 관련주에 투자를 할 때는 향후 실적이 이 고성장을 예상하는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을 것인가 사실 이거를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2023년 자 2차전지 관련주들이 투자자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까? 저는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고 또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하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 주가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뭐 하락을 많이 했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예상 그 굉장히 높은 실적을 그 예상하는 투자자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사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가가 무작정 뭐 성장성을 보고 들어가기에는 약간 위험한 면이 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뭐 이게 등락을 하겠지만 저는 이제 매수를 하더라도 2차전지 관련 절대 성급하게 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이런 그 실적 발표도 좀 보고 저점을 확인한 후에 매수를 하는 것이 옳다. 사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재밌는 얘기인데요. 이게 제 뇌피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점도 한번 자 2차전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 투자자들이 동의를 안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향후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갈 완성차 업체로 테슬라, 애플, 도요타를 꼽습니다. 자, 뭐 엉뚱한 생각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물론 이제 당장은 아니고 뭐 한 5년 후 이렇게 될 것인데요. 책을 제가 굉장히 많이 읽는 편인데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미래 변화 같은 것을 이게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맞추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19년에 제가 처음 쓴 제 책에서도 그 애플이 조만간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사실 그런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제 말을 아무도 믿지는 않았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2015년 그 애플의 그 수석 부사장이었던 제프 윌리엄스는
자동차는 궁극의 모바일 기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었는데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미래 자동차의 핵심은 그 기존 자동차보다는 스마트폰과 그 성질이 유사하다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자 CPU가 존재하고 OS를 통해 제품을 통제하고 네트워크에 접속을 합니다. 이게 미래 자동차입니다. 그럼 이거는 스마트폰에 가깝습니다. 현재 자동차보다는. 같은 하드웨어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를 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전혀 다른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센서, 디스플레이 등이 중요한 부품이 됩니다. 이런 특성들은 현재 스마트폰의 특성이지만 미래 자동차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성은 IT 사업체들한테는 굉장히 그 익숙한 환경이지만 자동차 사업자들한테는 낯선 환경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가 저는 애플과 테슬라라고 생각하고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좀 잘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야 뭐 이미 시장에서 역량을 충분히 보여줬고 전기차 시장에서 네.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핸드폰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어서 이제 스마트폰의 혁명을 일으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애플이 핸드폰 시장에 뛰어들 때 그 이미 노키아가 높은 아성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고 누구도 애플이 노키아를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죠. 근데 이제 그 지금은 애플이 이제 스마트폰의 최강자가 되었고요. 애플이 뭐 노키아를 무너뜨렸듯이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다른 회사를 무너뜨린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는 거는 불가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플은 반도체 설계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이고요. 자동차에 맞는 그 OS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세계 최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자동차에 접목될 때 애플은 자동차 시장의 강자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애플과 테슬라는 그렇다 쳐도 도요타를 그 미래 완성차 업계의 리딩 회사로 생각하는 게 좀 의아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뭐 도요타는 이제 뭐 전기차에 뒤지고 뭐 이렇게 막 시대에 뒤지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도요타를 꼽는 이유는 바로 배터리 때문입니다. 앞으로 배터리 시장은 도요타가 패권을 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즘 저를 괴롭히는 것은 이게 파나소닉의 움직임입니다. 파나소닉은 몇 년 전만 해도 세계 최고의 2차 전지 회사였습니다. 테슬라도 파나소닉과 독점적 거래를 했었고요. 네. 그 네바다의 그 기가팩토리 테슬라 공장도 파나소닉하고 공동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테슬라가 파나소닉한테 또 다른 배터리 공장을 공동으로 만들자고 제안을 했는데 파나소닉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테슬라가 그래서 다른 업체하고 거래를 시작한 거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파나소닉은 지금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고작해야 그냥 기존의 기가팩토리 라인 뭐 1,000억 들여 증설하는 정도고요. 이제 저는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몇 년 전만 해도 세계 최고의 배터리 회사였는데 세계 최고의 전기차 회사가 공장 만들다고 해도 거절하고 새로운 공장도 안 만듭니다. 근데 2차 전지가 그렇게 전망이 밝다면 세계 1위 업체였던 파나소닉이 왜 적극적으로 설비 투자도 하지 않고 신규 공장을 만들자고 하는데 이것도 거절하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거든요. 뭐 파나소닉 사장이 멍청하다. 뭐 그래서 증설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파나소닉이 왜 그럴까 이제 이 생각이 이제 계속 생각을 하는 이게 이제 저를 괴롭혔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 전고체의 상용화가 예상보다 빠른 거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가 생각보다 빨라져서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을 만드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자본 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면 파나소닉이 왜 배터리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지 않는지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도요타는 이미 2020년에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도요타에 의하면 10분 만에 충전이 완료되고 한 번 충전에 500km를 갈 수 있는 그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고 이제 남은 것은 상용화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까지 상용화를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량이 그 도요타의 전고체를 장착한 그 시제품 차량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Powered by All Solid State Battery라고 해서 완전히 전고체 배터리로 움직이는 자동차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개발은 성공을 했고 이제 상용화 단계만 남았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이게 파나소닉하고 도요타는 배터리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했고 그래서 도요타하고 파나소닉은 배터리에 있어서는 거의 뭐 한 몸 비슷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2차 전지 관련 전문가들은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거는 도요타 내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모릅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은 그냥 추측만 할 뿐이고 또 추측이라고 하는 게 항상 틀립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고 해서 당장 뭐 리튬이온 계열 배터리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동안 리튬이온 배터리가 주류로 사용될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뭐 LG엔솔하고 토요타가 뭐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시작이 되면 일단 패권은 배터리 패권은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로 넘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토요타가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면 다른 배터리 회사들은 전고체를 못 만드느냐? 그건 아닙니다. 만들 수는 있지만 상업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어머님들이 이제 김치 냉장고는 딤체가 가장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딤체에 김치를 보관했을 때 이 김치 맛이 가장 좋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나 LG전자가 그 딤체만큼 김치 냉장고를 못 만들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 특허 때문에 그렇습니다. 딤체가 김치 냉장고를 최초로 개발하면서 김치 맛을 좋게 하는 그 뭐 숙성하는 온도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다 특허로 걸어버려가지고 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LG전자의 김치 냉장고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이 차가 없어서 자동차를 운전할 기회는 많지 않은데,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일본에 갔다가 토요타 하이브리드 차량을 렌트를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후쿠오카까지 가가지고 그 나가사키까지 운전하고 가고 또 지방 여기저기 운전하고 다니고 해서 3박 4일 동안 운전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용한 그 휘발유가 8칸 중에 2칸밖에 안 썼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3, 4시간씩 3박 4일 동안 계속 운전을 했는데 4분의 1 탱크밖에 이게 휘발유가 소비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 자동차도 조용하고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 차량은 다른 어떤 자동차 회사도 토요타를 쫓아올 수가 없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특허 때문입니다. 토요타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세계 최초로 연구하면서 관련된 특허를 먼저 출연했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은 이 특허를 피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놔두고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택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자동차 회사의 하이브리드 차량이 경쟁력 면에서 이 토요타한테 밀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하이브리드 하면 토요타라는 그런 인식이 사람들 머리에 깊게 박히게 되고, 하이브리드 차량에 있어서는 토요타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집니다. 자, 근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도 같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토요타가 이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 가장 먼저 진출을 했습니다. 연구도 가장 먼저 시작했고 기술도 가장 발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요타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를 40%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토요타하고 파나소닉을 합치면 아마 50%가 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느냐거든요. 토요타는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연구하면서 전고체 관련 핵심 특허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 연구원들이 토요타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사실상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방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토요타가 전고체 배터리 핵심 기술마다 다 길목마다 다 특허를 걸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미래 2차 전지 시장이 전고체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은 사실상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핵심 특허는 전부 토요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2차 전지 회사들은 토요타의 특허를 피해가면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만들더라도 토요타에 비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이브리드 차량 시장을 토요타가 석권했듯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차량도 토요타가 사실상 리딩 업체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수소차 관련해서도 중요한 특허는 토요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수소차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는 현대차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토요타가 수소차 관련 특허를 다 풀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요타는 이 수소차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네가 가진 수소차 관련 특허를 조건 없이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토요타가 이 특허를 풀어주지 않았다면 현대차가 지금과 같이 수소차를 잘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자, 배터리는 자동차에 있어서 단순한 하나의 부품이 아닙니다. 전기차 50% 이상은 배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토요타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압도적인 성능의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을 만들면 토요타 차량의 경쟁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2차 전지 업체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2차 전지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밋빛만큼 좋을 것인가? 이거는 섣불리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가 뭐 반도체를 대체하는 우리나라 대표 산업이 될 것이다. 저는 이건 너무 성급한 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보면은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예전보다는 크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예,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실적이 나왔는데 자, 2차 전지가 이제 자, 1분기다. 실적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PER을 팍 축소시키려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많이 못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강력한 경쟁자들이 많네요. 예, 하여간 제가 파나소닉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신경이 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게요. 세계 1위 업체였는데. 그러게요. 네. 참.